나는 멍한 상태에서 영어 강의실로 향했다. 강의실에 처음 들어갔을 땐 이미 수업이 시작됐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들어와줘서 고맙구나. 메이슨 선생님이 몹시 못마땅한 말투로 말했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자리에 앉았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야 나는 마이크가 평소처럼 내 옆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왔다. 하지만 마이크와 에릭이 예전처럼 문가에서 나를 기다려주었으므로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건 아니라고 짐작했다. 함께 걸어가며 마이크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듯했고 이번 주말 날씨 예보를 전하며 활기를 보였다.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예정이라 어쩌면 해변 여행을 갈 수 있으리라는 이야기였다. 나는 이제 그를 실망시킨 걸 만회할 생각에 덩달아 신이 나는 것처럼 거들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다. 비가 오든 안 오든 운이 좋아봤자 기온은 기껏 10도 안팎일 테니까. 오전 시간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지나갔다. 에드워드가 나한테 한 말, 그의 강렬한 눈빛이 죄다 내 상상이 아니라는 걸 믿기가 어려웠다. 어쩌면 현실과 헷갈릴 정도로 아주 그럴듯한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몰랐다. 내가 어떻게든 그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쪽이 더 그럴듯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나는 제시카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며 조바심이 나는 동시에 겁이 났다. 나는 그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고 그는 지난 며칠 동안 내가 알고 지냈던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니, 실은 내가 오늘 아침에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사실로 판명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다. 제시카는 네 제안대로 로렌과 안젤라도 파트너를 정했다는 둥 댄스 파티에 대해 끊임없이 제잘거리느라 내가 건성으로 듣고 있다는 것조차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에드워드가 늘 앉은 자리를 바라본 나는 파도처럼 밀려드는 실망감에 휩싸였다. 다른 4명은 앉아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집에 갔나? 여전히 제잘거리는 제시카를 따라 배식줄에 섰다. 입맛이 없어서 레모네이드만 한 병 샀다. 그저 아무데나 털썩 주저앉아 골을 내고 싶었다. 에드워드 컬린이 또 널 바라보고 있어. 제시카의 입에서 그의 이름을 들은 순간 나는 마침내 혼자만의 상념에서 빠져나왔다. 오늘은 왜 혼자 앉아있나 모르겠네? 나는 퍼뜩 고개를 들었다. 에드워드가 늘 앉던 자리 건너편 테이블에 혼자 앉아 삐딱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나와 시선이 마주친 그는 집게 손가락을 들어 나에게 그리로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믿기지 않아 내가 멍하니 바라보자 그가 윙크를 했다. 너한테 지금 오라는 거야? 제시카가 살짝 모욕감이 느껴질 정도로 깜짝 놀라며 물었다. 생물 숙제 때문에 부탁할 게 있나 봐. 무슨 일인지 가서 알아봐야겠어. 당황한 친구를 위해 내가 그렇게 중얼거렸다. 걸어가는 내내 등 뒤로 제시카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가 앉은 자리까지 가서도 확신이 서지 않아 의자 위에 서 있었다. 오늘은 나랑 같이 앉는 게 어때? 에드워드가 살포시 웃으며 물었다. 나는 조심스레 그를 지켜보며 자동 인형처럼 자리에 앉았다. 에드워드는 여전히 웃음을 짓고 있었다. 이토록 아름다운 인간이 실존 인물이라는 게 믿기 어려웠다. 혹시라도 잠에서 깨어나면 그가 연기와 함께 갑자기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그는 내가 뭔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별일도 다 있네. 마침내 내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렸다. 이내 빠르게 나머지 이야기를 쏟아놓았다. 어차피 지옥에 갈 바에야 철저히 내 마음대로 하기로 했어. 나는 그가 뭔가 더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다렸다. 째깍째깍 초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너도 알겠지만 난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통 모르겠어. 마침내 내가 대꾸했다. 알아. 그는 다시 미소를 짓더니 말머리를 돌렸다. 너를 나한테서 빼앗겨서 네 친구들이 화가 났나 봐. 괜찮아질 거야. 나는 친구들의 시선이 등에와 박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난 널 다시 돌려주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에드워드가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가 듣기 좋은 소리를 내며 웃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군. 아니야. 그렇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우스꽝스럽게 갈라져 나왔다. 사실 좀 놀랐어. 이게 다 무슨 꿍꿍이야? 말했잖아. 너를 멀리하는데 애쓰는데 지쳤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거고. 그의 얼굴엔 여전히 웃음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황토색 눈동자는 진지했다. 포기한다고? 영문을 몰라 내가 되물었다. 착하게 사는 건 포기할 거야. 이젠 결과가 어찌 되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어. 설명을 이어가는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점점 사라지더니 목소리에 단호함이 서렸다. 역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숨이 막힐 듯 멋진 그의 불량스런 미소가 다시 나타났다. 너랑 대화할 때면 늘 내가 너무 말이 많아져.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지. 염려 마. 난 하나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빈정거리듯 말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야.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다시 친구가 된 거야? 친구. 그가 애매하게 중얼거렸다. 아님 말고. 내가 중얼거리자 그가 씩 웃었다. 글쎄, 노력은 해볼 수 있겠지. 하지만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나는 너한테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 웃음기 뒤에 느껴지는 진지한 경고는 아무래도 진심 같았다. 그 말을 참 여러 번 하네. 나는 뱃속이 파르르 떨리는 걸 무시한 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목소리를 가장하며 말했다. 네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그렇지. 난 아직도 네가 그 말을 믿길 기다리고 있어. 똑똑한 아이라면 넌 나를 피해야 하니까. 내 지능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네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한 걸로 아는데? 내가 눈을 가늘게 뜨고 노려보자 그는 사과하듯 웃어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멍청하게 굴기만 하면 친구로 지내도록 서로 노력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혼란스러운 대화 내용을 정리하려고 애를 썼다. 대강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난감해진 나는 양손으로 붙들고 있던 레모네이드 병을 내려다보았다. 무슨 생각해? 나는 호기심 어린 물음에 고개를 들자마자 그의 깊은 눈동자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또다시 사실대로 털어놓고 말았다. 네 정체를 알아내려고 고민하는 중이야. 턱이 불끈 움직이다 굳어졌지만 그는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다. 뭐 좀 알아낸 거라도 있어? 그가 대수롭지 않은 듯 물었다. 별로 없어. 내 대답에 그가 킥킥 웃으며 물었다. 어떤 가설을 생각 중인데? 나는 얼굴을 붉혔다. 지난달 내내 배트맨의 브루스 웨인과 스파이더맨의 피터 파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지만 절대로 그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말 안 해줄 거야? 그는 내 넋을 완전히 빼놓을 만큼 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한쪽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창피해서 안 돼. 정말 실망스럽군. 그가 투덜대자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재빨리 반박했다. 단순히 누군가 생각하는 걸 너한테 털어놓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왜 널 실망하게 만든다는 건지 난 도대체 상상이 안 돼. 더욱이 다른 사람한테 무슨 뜻인지 고민하느라 한밤중에 잠도 못 이룰 만큼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져놓은 장본인이 말이야. 넌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렇게 실망하는데? 에드워드는 얼굴을 찌푸렸다. 이제는 나도 그간 꾹 참아왔던 화를 풀어내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았다. 어디 그뿐이어야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람 목숨을 구해줘 놓고는 바로 다음날 더러운 벌레 취급을 한다거나 황당하고 이상한 일들을 잔뜩 벌여놓은 다음에 다 설명해주겠다고만 하고 변명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도 나는 전혀 실망하지 않거든. 너 제법 성깔이 있었구나. 난 이중잣대를 싫어해. 우리는 심각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에드워드는 내 어깨 너머를 흘끗 돌아보더니 느닷없이 숨죽여 웃었다. 뭐야? 내가 너를 괴롭히는 줄 알았나 보군. 네 남자친구가 우리 싸움을 말려야 할지 말지 친구들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이야. 그가 다시 킥킥 웃었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표독스럽게 쏘아붙였다. 내 생각은 틀리지 않을걸? 전에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단순해서 대부분 생각을 읽어내기가 쉽거든. 그런데 나는 예외란 말이지? 맞아, 너는 예외야. 왜 그런지 궁금해지는데. 그의 낯빛이 갑자기 변했다. 물끄러미 나를 보는 그의 눈동자는 생각에 잠긴 듯했다. 나는 그의 강렬한 눈빛을 피해 고개를 돌려야만 했다. 일단 레모네이드 병 뚜껑을 여는데 정신을 집중했다. 나는 멍하니 탁자를 응시하며 음료를 한 모금 마셨다. 배 안 고파? 상념에서 벗어난 듯 에드워드가 물었다.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려서 뭘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다는 걸 고지곳대로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너는? 나는 텅 빈 그의 앞을 건너다 보았다. 나도 배 안 고파. 혼자만 아는 농담을 즐기고 있는 듯한 그의 표정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내가 조금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갑자기 그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어떤 부탁이냐에 따라 달라. 대단한 건 아니야. 내 대꾸에 그는 조심스러우면서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기다렸다. 그냥 다음에 또 그게 내 신상에 이롭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할 생각이 들거든 미리 경고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 나는 병 입구를 따라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며 레모네이드 병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말했다.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겠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다. 고마워. 그 대신 나도 뭐 하나 물어도 될까? 에드워드가 간청하듯 물었다. 하나만. 네 가설 하나만 얘기해봐. 그건 안 돼. 거절은 무효. 방금 네 입으로 약속했잖아. 너도 약속 안 지켰잖아. 딱 한 가지 가설만 들려주면 웃지 않을게. 분명히 웃을 거야. 그가 웃을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가 길고 검은 속눈썹 아래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들어 나를 보았다. 부탁이야. 그가 나를 향해 윗몸을 숙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걸 느끼며 눈을 깜빡거렸다. 맙소사, 어떻게 이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지? 뭐라고? 홀린 듯 내가 되물었다. 딱 한 가지 가설만 얘기해봐. 그는 여전히 눈빛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혹시 방사능 거미한테 물렸나 하고. 에드워드가 체면술도 할 줄 아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대책 없이 유혹에 약한 걸까? 별로 창의적인 생각은 아니군. 그가 코웃음을 쳤다. 미안하군. 그것밖에 생각한 게 없어. 발끈 화가 나서 내가 대꾸했다. 턱도 없는 짐작이야. 그가 놀리듯 말했다. 거미랑 상관없어? 응. 방사능이랑도? 응. 젠장. 나는 한숨이 나왔다. 슈퍼맨의 크립토나이트도 나한텐 소용없어. 에드워드가 킥킥 웃어댔다. 웃지 않기로 했잖아. 잊었어? 그가 무표정한 얼굴을 만드느라 애를 썼다. 어떻게든 꼭 알아내고 말겠어. 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다. 이유가 뭔데? 내가 초인적인 영웅이 아니라면 어쩔래? 내가 악당이면 어쩌려고? 그는 장난스레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고 있었다. 알겠어. 그가 귀띔하려던 여러 가지 암시들. 그게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맞는 듯 했다. 알겠어? 혹시 실수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닌지 겁을 내듯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결국 네가 위험한 사람이란 거지? 내가 내뱉은 말이 사실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으며 내 맥박이 빨라졌다. 그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나에게 그걸 전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나로서는 채 헤아릴 수도 없는 감정을 듬뿍 담은 눈빛으로 나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악당은 아니야. 난 네가 악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네 생각이 틀린 거야. 그의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했다. 에드워드는 내 병뚜껑을 가져가 손가락 사이로 이리저리 굴렸다. 나는 왜 겁이 나지 않는 걸까 의아해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한 말이 진심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난 그저 막연한 조바심을 느꼈을 뿐 겁은커녕 마음을 깊이 사로잡힌 느낌이었다. 그의 곁에 있을 때면 언제나 느끼는 기분이었다. 우리 둘의 침묵은 내가 식당이 텅 비었다는 사실을 문득 알아차릴 때까지 이어졌다. 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업에 늦겠어. 오늘 난 수업에 안 들어갈 거야. 병뚜껑이 희미한 형체만 보일 정도로 빠르게 손을 놀리며 그가 말했다. 왜? 이따금 땡땡이를 쳐야 건강에 이롭거든. 그는 나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엔 아직도 고민이 가득했다. 난 들어갈 거야. 나는 선생한테 들키는 모험을 감수하기에는 겁이 많았다. 그는 임시로 만든 장난감에 다시 정신을 집중하며 말했다. 그럼 나중에 보자. 나는 뭔가 허탈한 마음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이어 종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다급하게 문 쪽으로 갔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니 그는 1cm도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교실로 뛰다시피 걸으면서 내 머리는 에드워드가 돌리던 병뚜껑보다 더 빨리 돌아가고 있었다. 새로 생긴 이문에 비하면 오늘 얻은 답은 너무 적었다. 다행히 비는 그쳐 있었다. 운이 좋았다. 내가 교실에 도착했을 때 생물 선생님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마이크와 안젤라가 동시에 나를 바라보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자리에 앉았다. 마이크는 못마땅한 표정이었고 안젤라는 존경의 기미마저 살짝 느껴지도록 놀란 표정이었다. 이어 교실에 들어온 생물 선생님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다. 그는 작은 종이 상자 여러 개를 조심스레 안고 있었다. 마이크의 책상 위에 상자를 내려놓은 선생님은 상자를 차례로 교실에 돌리라고 말했다. 좋아요, 여러분. 상자에 담긴 물건을 모두 하나씩 꺼내보세요. 그는 가운 주머니에서 멸균 고무장갑을 꺼내 손에 끼웠다. 그의 손목에 찰싹 소리를 내며 달라붙는 고무장갑 소리가 어쩐지 불길하게 느껴졌다. 처음 나눠주는 건 반응지시 카드입니다. 그가 4칸으로 나뉘어 있는 카드 한 장을 들어 보여주며 말했다. 두 번째는 네 갈래 지시봉이에요. 그가 입 빠진 굵은 빛 같은 것을 들어 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독된 초소형 렌실입니다. 선생님은 파란색 작은 비닐봉투를 들어 올리더니 찢어서 내용물을 꺼냈다. 멀어서 칼날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속이 메스꺼렸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카드에 식염수를 떨어뜨려 줄 테니 내가 갈 때까지 시작하지 말아요. 그는 다시 마이크의 책상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카드 4칸에 각각 식염수를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렌실 끝으로 손가락을 찌르는 겁니다. 선생님은 마이크의 손을 잡더니 렌시 끝으로 마이크의 가운데 손가락을 찔렀다. 안 돼. 이마에 끈적끈적한 습기가 배어나왔다. 지시봉 끝에 혈액을 조금만 묻히세요. 선생님은 마이크의 손가락에서 피가 날 때까지 쥐어짜 시범을 보였다. 나는 억지로 구역질을 참느라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런 다음에 지시봉을 카드에 대는 겁니다. 실험을 마친 그는 빨간 피가 묻은 카드를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눈을 감고 소리가 왕왕 울리기 시작한 귀를 기울여 설명을 들으려 애썼다. 다음 주에 적십자사에서 포트엔젤레스로 헌혈 권장 운동을 하러 나온다고 하니 모두들 혈액형을 알아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 18세가 되지 않은 학생들은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내 책상에서 동의서를 가져가도록 해요. 생물 선생님은 계속해서 교실을 돌아다니며 카드에 식염수를 떨어뜨렸다. 나는 차가운 책상에 뺨을 대고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 사방에서 손가락을 찔러대는 친구들의 깍 하는 비명과 투덜거림,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입으로만 숨을 쉬었다. 벨라, 괜찮니? 생물 선생님이 물었다. 내 귓가에서 가까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몹시 놀란 듯했다. 전 이미 혈액형을 알아요, 선생님. 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다. 기절할 것 같니? 네. 기회가 있을 때 땡땡이를 치지 않은 자신을 속으로 마구 나무라며 내가 중얼거렸다. 누가 벨라 좀 이무실에 데려가 줄래? 선생님이 외쳤다. 굳이 고개를 들지 않아도 마이크가 자원했으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걸을 수 있겠니? 선생님이 물었다. 네. 나는 속삭이듯 대답했다. 기어서라도 갈 테니 누구든 제발 여기서 나가기만 해주세요. 마이크는 신이 난 듯 내 허리에 한 팔을 두르고 내 팔을 자기 어깨에 올렸다. 나는 힘없이 그에게 몸을 기댄 채 교실을 빠져나갔다. 마이크는 나를 끌고 천천히 교정을 걸어갔다. 혹시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을까봐 나는 4번 건물이 보이지 않는 식당 건물 모퉁이를 돈 다음에야 걸음을 멈추었다. 그냥 나 좀 앉아있게 해줄래? 그리고 뭘 하든 넌 손 좀 주머니에 넣고 있어줘. 내 부탁에 마이크는 보도블록 위에 내가 걸터 앉도록 도와주었다. 아직도 너무 어지러웠다. 나는 스르르 옆으로 누워 얼음처럼 차갑고 축축한 시멘트 바닥에 뺨을 댄 채 눈을 감았다.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와, 낯빛이 정말 창백하다, 벨라. 마이크가 초조하게 말했다. 벨라! 또 다른 목소리가 멀리서 외쳤다. 안 돼. 끔찍이도 낮은 이 목소리가 제발 내 상상이길.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어? 가까이 다가온 그의 목소리는 화가 난 듯 했다. 내 상상이 아니었군. 나는 죽고 싶은 마음에 눈을 꽉 감았다. 아니, 적어도 토하지는 않기를 바랬다. 기절한 것 같아. 벨라는 손가락을 찌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마이크가 긴장한 듯 대꾸했다. 벨라, 내 말 들려? 이제는 안정된 에드워드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다. 아니, 저리 가. 내가 신음하듯 말하자 그는 쿡쿡 웃었다. 이무실에 데려가는 중이었는데 더 걷질 못하더라고. 마이크가 변명조로 설명했다. 내가 데려갈게. 넌 교실로 돌아가라. 에드워드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아직도 웃음기가 느껴졌다. 싫어. 내가 데려갈 거야. 마이크가 거부했다. 갑자기 내 몸을 받치고 있던 보도블록이 사라졌다. 깜짝 놀란 내가 눈을 번쩍 떴다. 마치 내 몸무게가 50kg이 아니라 5kg밖에 안 된다는 듯 에드워드가 나를 가뿐히 안아 올린 것이었다. 내려놔! 제발 그의 옷에 토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는 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걷기 시작했다. 야! 벌써 10발자국이나 뒤처진 마이크가 소리쳤다. 에드워드는 그를 무시했다. 얼굴이 말이 아니군. 그가 씩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어서 바닥에 내려놔. 내가 신음하듯 말했다. 몸이 흔들리자 상태가 다시 나빠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기 몸에서 멀리 뻗은 두 팔로만 내 체중을 지탱한 채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조금도 힘들지 않은 모양이었다. 고작 피를 보고 기절한 거야? 그가 물었다. 어쩐지 이런 상황이 그에겐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입술을 꽉 오므린 채 온 힘을 다해 메스꺼움과 싸우고 있었다. 네 피도 아닌데 말이야. 혼자만 즐거워하며 그가 말을 이었다. 어떻게 그가 나를 아는 채로 문을 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갑자기 사방이 따뜻해졌으므로 나는 실내에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머나! 놀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생물 시간에 기절했어요. 에드워드가 설명했다. 나는 눈을 떴다. 그곳은 안내 사무실이었고 에드워드는 안내 창구를 지나 의무실 쪽으로 성큼성큼 걷고 있었다. 안내 사무실 직원인 코프 선생님이 앞서 달려가 문을 열어주었다. 에드워드가 의무실로 들어가 위에 얇은 종이가 깔려있는 비닐 매트리스 침대에 나를 내려놓자 소설을 읽고 있던 할머니 간호사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곧이어 그는 좁은 방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벽에가 붙어 서 있었다. 에드워드의 눈동자는 흥분한 듯 반짝였다. 살짝 기절했을 뿐이에요. 생물 시간에 혈액형 검사를 했거든요. 그가 놀란 간호사를 안심시켰다. 간호사 할머니가 알만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해마다 꼭 한 명씩은 그런 아이들이 있지. 에드워드는 킥킥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고 있었다. 그냥 좀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다. 알아요. 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동안 메스꺼움은 사라져가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니? 간호사 할머니가 물었다. 가끔이요. 내 말에 에드워드는 또 한 번 웃음을 숨기느라 기침을 했다. 넌 그만 교실로 가도 돼. 간호사가 에드워드에게 말했다. 제가 꼭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게 대꾸했고 간호사 할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기는 했지만 더 참견하지 않았다. 이마에 댈 얼음주머니 좀 가져다 줄게. 간호사는 나에게 말한 뒤 부산하게 방을 빠져나갔다. 네 말이 옳았어. 눈을 감으며 내가 중얼거렸다. 대개는 내 말이 맞긴 하지. 이번엔 특히 뭐가 옳았다는 거야? 땡땡이 치는 게 건강에 이롭다는 거 말이야. 나는 고르게 숨쉬는 연습을 했다. 잠시 뜸을 들이다 그가 말했다. 덕분에 또 한 번 심장이 얼어붙었어. 마이크가 네 시체를 끌고 나와 숲에 묻으려는 줄 알았다니까. 그의 말투는 마치 수치스러운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아직 눈을 감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느껴졌다. 정말이야. 시체도 아까 너보다는 혈색이 좋아 보이겠던걸? 네 원수를 갚아줘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지. 가엾은 마이크 화 많이 났겠다. 그 아인 날 엄청나게 싫어해. 에드워드는 왠지 신이 나서 말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나는 반박했지만 곧이어 정말로 에드워드라면 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굴만 보면 알거든. 어쩌다 날 본 거야? 땡땡이 치겠다고 했잖아. 점심시간에 뭔가를 먹었다면 아마 헛구역질이 훨씬 더 빨리 사라졌을 테지만 어쨌든 지금은 괜찮다고 느껴졌다. 한편으로는 뱃속이 비었던 게 다행인지도 몰랐다. 차에서 CD 듣고 있었어. 너무도 정상적인 대답이 나오자 오히려 조금 놀라웠다. 문소리가 들려 눈을 뜨니 간호사가 얼음주머니를 싼 차가운 스포를 들고 있었다. 여기 있다. 아까보다 나아 보이는구나. 그녀가 내 이마에 얼음주머니를 올려주며 말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귀가 조금 울리기는 했지만 어지럽진 않았다. 연초록 벽도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간호사 할머니는 나를 다시 눕히려는 모양이었지만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코프 선생님이 고개를 들이밀고 말했다. 환자가 또 왔어요. 나는 냉큼 뛰어내려 다음 환자를 위해 침대를 비워주었다. 나는 얼음주머니를 간호사에게 내밀었다. 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곧이어 마이크가 창백해 보이는 리 스티븐스를 부축하고 비틀거리며 문으로 들어섰다. 리도 생물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이었다. 에드워드와 나는 벽에 바짝 붙어 길을 내주었다. 아, 곤란한데? 벨라, 사무실로 나가자. 에드워드가 중얼거렸다. 나는 어리둥절해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날 믿어. 어서 나가. 나는 얼른 돌아서서 문이 닫히기 전에 의무실을 빠져나왔다. 에드워드도 바로 내 뒤를 따랐다. 네가 순순히 내 말을 들을 때도 다 있군. 그가 놀란 듯 말했다. 피냄새가 났거든. 내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다. 리는 나처럼 다른 사람의 피를 보고 기절한 게 아니었다. 인간은 피냄새를 못 맡아. 그가 반박했다. 글쎄, 난 맡을 수 있어. 내가 기절한 것도 피냄새 때문이야. 녹슨 쇠 냄새랑 찝찝한 냄새가 나. 그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왜? 내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어 마이크가 밖으로 나와 에드워드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에드워드를 보는 표정을 보니 마이크가 자기를 싫어한다던 에드워드의 말이 맞는 듯 했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마이크가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벨라, 좀 나아진 것 같네. 네 손 좀 주머니에 넣고 있어줘. 내가 다시 그에게 경고했다. 이젠 피도 안 나는데 뭐. 생물 수업에 들어갈 거야? 농담하니? 가자마자 다시 이리로 와야 할걸? 그래, 그렇겠구나. 그건 그렇고 이번 주말에 너도 갈 거지? 해변 말이야. 마이크는 한쪽 구석에 조각처럼 꼼짝 않고 서 있는 에드워드 쪽을 향해 눈을 한번 부라린 다음 나에게 말했다. 나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물론이지, 간다고 했잖아. 다들 우리 아버지 가게에서 10시에 만날 거야.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고 생각했는지 마이크의 시선이 다시 에드워드에게 향했다. 그의 태도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여행이 아니란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나도 그리로 갈게. 그럼 체육 시간에 보자. 마이크가 자신 없는 걸음으로 문으로 향하며 말했다. 이따 봐. 내가 대꾸하자 마이크는 한 번 더 나를 돌아보더니 동그란 얼굴을 살짝 실룩거리다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동정심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마이크의 실망한 얼굴을 체육 시간에 또 마주할 생각을 하니 암담했다. 체육 시간. 내가 신음했다. 내가 해결해 줄게. 창백한 얼굴로 저기 앉아 있어. 나는 에드워드가 내 옆으로 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는 어느새 내 귀에 대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난 원래 창백한 데다 조금 전 기절하는 바람에 얼굴에는 아직 식은땀도 살짝 덮여 있었다. 나는 삐걱거리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눈을 감은 채 벽에 머리를 기댔다. 한 번씩 기절하고 나면 언제나 몹시 피곤했다. 에드워드가 안내창구로 다가가 나직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프 선생님. 응? 나는 그녀가 자기 자리로 돌아온 줄도 몰랐다. 벨라가 다음 시간이 체육인데 운동을 할 만큼 상태가 좋질 않은 것 같아요. 실은 지금 집에 데려다 줘야 할 것 같은데 벨라가 체육 수업을 빠질 수 있게 선생님이 조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에드워드의 목소리는 흐르는 벌꿀처럼 감미로웠다. 그의 목소리는 또 얼마나 압도적일지 상상할 수가 없었다. 너도 변결 처리가 필요하니? 코프 선생님이 속눈썹을 파닥거렸다. 왜 난 저런 행동을 하지 못할까? 아니요, 전 고프 선생님 수업인데 별 신경 안 쓰실 거예요. 알았다. 내가 다 처리할게. 벨라, 좀 괜찮니? 그녀가 나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나는 조금은 과장된 모습으로 힘없이 끄덕였다. 걸을 수 있겠어? 아니면 내가 다시 안고 갈까?
안내 직원을 등지고 선 그는 다시 얘의 그 빈정대는 표정으로 돌아왔다. 걸어갈게.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섰고 아직은 거뜬했다. 그는 나를 위해 문을 붙들어 주었다. 아주 예의 바르게 웃고 있었지만 눈은 장난기로 빛났다. 차가운 바깥 공기 속으로 걸어나가자 마침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얼굴에 난 끈끈한 식은땀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끊임없는 습기를 반갑게 느낀 건 난생 처음이었다. 고마워. 체육 시간에 빠질 수 있다니 기절할 만하네. 언제든 부탁해. 에드워드는 빗속에서 눈을 찡그리며 앞을 바라보았다. 너도 갈래? 이번 토요일 말이야. 턱도 없는 일 같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가 함께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에드워드가 학교 아이들과 한 차에 와르르 몰려 타고 내리는 모습은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같이 가기만 한다면 나도 처음으로 이번 여행에 흥미가 생길 것 같았다. 정확하게 다들 어디를 가는 건데? 에드워드는 무표정하게 여전히 앞만 바라보았다. 라푸시에 있는 퍼스트 해변에 갈 거래. 나는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눈은 아주 가늘어져 잘 보이지 않았다. 그가 한쪽 입꼬리만 올리고 삐딱하게 웃음을 흘리며 곁눈질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까지 초대하는 것 같진 않던데. 나는 한숨을 쉬었다. 방금 내가 초대했잖아. 너랑 나 이번 주엔 가엾은 마이크를 더 괴롭히지 말자. 열받아서 쓰러지게 만들면 곤란하지 않겠어? 그의 눈빛에 다시 장난기가 일렁거렸다.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가엾은 마이크... 에드워드가 너랑 나라고 했다는 사실에 정신이 쏠린 내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 말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좋다는 게 문제였다. 이제 우리는 주차장 근처에 와 있었다. 나는 내 트럭을 향해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뭔가가 내 옷을 잡고 뒤로 끌었다. 어딜 가려는 거야? 에드워드가 벌컥 화를 내며 물었다. 그가 내 옷자락을 한 움큼 쥐고 있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집에 가려고. 내가 집까지 널 무사히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하는 말 못 들었어? 그런 상태로 운전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 아직도 화가 난 목소리였다. 내 상태가 어때서? 그리고 내 트럭은 어쩌란 말이야. 수업 끝나고 앨리스가 갖다 놓도록 할게. 에드워드는 내 재킷을 잡아당기며 자기 차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뒤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길을 쓸 수밖에 없었다. 넘어지면 질질 끌고서라도 갈 것 같았으니까. 놔! 소리쳤지만 그는 내 말을 무시했다. 그의 볼보가 있는 곳까지 나는 비에 젖은 보도를 옆걸음으로 끌려갔다. 드디어 에드워드가 놓아주자 나는 조수석 문 앞에서 비틀거렸다. 뭐든 제 맘대로야. 내가 투덜거렸다. 문 열렸어. 그는 짧게 대꾸하고는 운전석에 올랐다. 나도 얼마든지 혼자 운전해서 집에 갈 수 있어. 나는 시근덕거리며 차 옆에 서 있었다. 어느새 빗줄기가 더 굵어졌는데 옷에 달린 모자를 쓰지 않아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등으로 떨어졌다. 자동 창문을 열고 그가 내 쪽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어서 타. 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그가 나를 붙잡기 전에 트럭까지 달려갈 확률을 계산하고 있었다. 승산이 별로 없다는 건 나도 인정했다. 그럼 다시 끌고 올 거야. 내 계획을 짐작한 그가 협박하듯 말했다. 나는 최대한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며 차에 탔다. 별로 성공적이진 못했다. 나는 물에 빠진 고양이 같았고 젖은 부추에선 찍찍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건 정말 쓸데없는 짓이야. 내가 부르퉁해서 말했다. 그는 대꾸도 하지 않고 히터를 틀고 음악 소리를 줄였다. 그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자 나는 뺨을 실룩거리며 침묵 시위를 벌이려고 작정했지만 차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는 순간 호기심이 결심을 이기고 말았다. 달빛이네? 내가 놀라서 물었다. 드뷔시를 알아? 그 역시 놀란 목소리였다. 잘은 몰라. 엄마가 집에서 늘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데 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알아.
이건 나도 좋아하는 곡이야. 그가 생각이 잠겨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나도 연회색 가죽 시트에 느긋하게 몸을 기대고 음악을 감상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낯익은 멜로디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굵은 비출기 때문에 창밖은 온통 회색과 초록색 물감이 뒤섞인 것 같았다. 차는 매우 빨리 달렸지만 흔들림이 없이 속도가 일정해 속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섬광처럼 지나갈 뿐이었다. 네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지? 갑자기 그가 물었다. 뜻밖의 질문에 내가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그를 돌아보았다. 엄마? 나랑 많이 닮았는데 훨씬 더 예뻐. 내 말에 그가 눈썹을 살짝 들어 올렸다. 나는 찰리를 너무 많이 닮았어. 엄만 나보다 외향적이고 용감하지. 책임감은 없는 편이고 별난 구석도 있는 데다가 아주 엉뚱한 요리를 만들어내곤 하지. 우리 엄마는 나한테 둘도 없는 친구야. 말을 멈췄다. 엄마 얘기를 하니 기분이 울적해졌다. 너 몇 살이야? 그의 목소리에서 나로서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혼란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가 차를 멈추는 바람에 비로소 나는 찰리의 집 앞에 도착했다는 걸 깨달았다. 비가 워낙 심하게 쏟아져 집이 보이지 않았다. 자동차가 강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17살이야. 조금 혼란스러워하며 내가 대꾸했다. 넌 절대 17살로 안 보여. 나무라는 듯한 그의 말투에 웃음이 났다. 왜 웃어? 우리 엄마도 내가 35살로 태어나서 해마다 나이를 먹어 더 중년처럼 되어간다고 늘 말씀하시거든. 내가 키득키득 웃다가 한숨을 쉬었다. 어쨌든 누군가는 어른 노릇을 해야 하잖아. 나는 몇 초쯤 또 입을 다물었다. 너도 고등학생처럼은 절대 안 보이는걸? 내 말에 그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말머리를 돌렸다. 그런데 너희 어머니는 왜 피라고 결혼하신 거지? 에드워드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 거의 2달 전에 딱 한 번 말했을 뿐인데 내 대답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엄마는 나이보다 굉장히 젊으셔. 근데 필이랑 있으면 더 젊게 느껴지나 봐. 어쨌든 엄만 그분한테 홀딱 빠지셨어.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지었다. 두 사람 사이는 나에게도 미스터리였다. 너도 허락한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엄마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엄마가 원하는 건 필인걸. 상당히 관대하네. 뭐라고? 너희 어머니도 너한테 그런 호의를 베푸실까? 네가 누구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그는 돌은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럴 거야. 하지만 어쨌든 엄마는 부모잖아. 서로 상황이 좀 다르지. 말이 더듬거려 나왔다. 그럼 누굴 데려가든 아주 무서워하진 않으시겠군. 그가 놀리듯 말했다. 나 역시 싱긋 웃음이 나왔다. 무섭다니? 무슨 뜻이야? 얼굴에 잔뜩 피어싱을 하고 여기저기 문신을 한 뭐 그런 사람? 그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겠지. 네가 생각하는 얘는 뭔데? 그는 내 질문을 무시하고 다른 질문을 던졌다. 나도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에드워드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살짝 웃어 밝은 표정을 지었다. 거짓말과 참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을까 고민하느라 나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사실대로 털어놓기로 했다. 너도 네가 원한다면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지금 나 때문에 겁난다는 뜻? 그의 웃음기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천상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잘생긴 얼굴이 돌연 심각해졌다. 아니? 내가 너무 빨리 대답하자 그의 웃음이 되살아났다. 이젠 네 가족 얘기도 들려줄래? 내 얘기보다는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의 생각을 다른 쪽으로 이끌어보려고 내가 말을 걸었다. 이내 그의 태도가 조심스러워졌다. 뭘 알고 싶은데? 컬렌 박사님 부부가 널 입양했다면서? 응.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네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신 거야?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그의 말투는 담담했다. 안 됐다. 내가 중얼거렸다. 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 칼라일하고 에스미가 오래전부터 내 부모였으니까. 두 분을 사랑하는구나.
내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의 말투에서 분명히 애정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두 분보다 착한 사람이란 상상도 하기 힘들지.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건 행운이네. 나도 알아. 형제자매들은? 그가 계기판 위의 시계를 흘끔 쳐다보았다. 형제자매들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제스퍼와 로잘리가 빗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꽤나 화가 났을 것 같은데. 미안해. 어서 가봐. 그러면서도 나는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았다. 아마 넌 트럭을 스완 소장님이 퇴근하시기 전에 가져다 뒀으면 하겠지. 그래야 생물 시간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테니까. 그가 나를 보며 씩 웃었다. 벌써 들으셨을 거야. 포크스엔 비밀이 없거든. 내가 한숨을 쉬었다. 에드워드가 소리내어 웃었지만 그의 웃음에는 어딘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다. 해변에서 재밌게 놀다 와. 해수욕하기에는 참 좋은 날씨일 테니. 그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내다봤다. 내일은 학교에 안 올 거야? 애미 타고 나는 주말을 일찍 시작하기로 했어. 뭘 할 건데? 친구라면 그 정도는 물을 수 있는 거겠지? 나는 내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너무 확연히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다. 레이니어산 바로 남쪽에 있는 코트럭스 자연보호구역에서 등산을 할 거야. 컬린 가족이 자주 야영을 한다던 찰리의 말이 떠올랐다. 아, 그럼 너도 재밌게 보내. 나는 유쾌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그를 속이는데 성공한 것 같지 않았다. 그의 입가에 짓궂은 웃음기가 감돌았다. 이번 주말 동안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에드워드는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불타는 황금빛 눈동자의 힘을 최대한 활용했다. 나는 무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 넌 아무래도 자석처럼 사고를 끌어당기는 부류에 속하는 인간인 모양이더군.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거나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조심해. 알았니? 그가 삐딱한 웃음을 지었다. 그의 말을 들으니 나의 무력함은 사라졌다. 나는 그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빗속으로 뛰어내리며 쏘아붙이고는 지나치게 힘을 주어 자동차 문을 닫았다. 에드워드는 여전히 웃음기가 남은 얼굴로 차를 몰고 멀어져 갔다.